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무기체계 성능 격차가 문제였습니다. 100km 떨어진 곳에서 투하된 폭탄이 캄보디아 사단 본부를 정확히 관통하는 장면이었죠. 500달러짜리 GPS 유도 키트를 단 폭탄이 수백만 달러짜리 순항미사일과 동급의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5천만 달러짜리 중국제 HQ-12 방공망이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저는 15년간 국방부 무기체계 분석관으로 일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전쟁의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태국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500달러짜리 유도 키트가 어떻게 전쟁의 룰을 바꿨을까요? 브뤼셀 NATO 본부 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경 분쟁이라는 평소라면 지역 이슈로 분류되었을 사안이 이렇게 긴급 안보회의 주제가 된 건 처음이었죠. 저는 마이클 레이놀즈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무기체계의 분석관으로 15년을 일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무기체계 성능 격차가 문제였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태국 공군이 공개한 작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F-16AB 전투기에서 투하된 KGB 유도키트 장착, 폭탄이 100km 떨어진 캄보디아 제8보병사단 본부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죠. 폭탄 하나에 500달러짜리 GPS 유도키트를 달았을 뿐인데 수백만 달러짜리 순항미사일과 동급의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트 장군이 영상을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독일 출신인 그는 NATO 합동전력사령부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장군은 캄보디아군이 배치한 중국제 HQ-12 중거리 방공망 위치를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이론상 50km 방어 반경을 자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태국 공군 전투기들은 100km 밖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유유히 귀환했죠. 방공망은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고든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는 저와 함께 국방부에서 일한 동료 분석관이었죠. 고든은 HQ-12의 카탈로그 스펙을 믿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회의실 한쪽에 앉은 중국 무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 옆에 프랑스, 영국 대표들은 태블릿에 뭔가를 바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국군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72시간 동안 총 48회 출격했죠. KGB 유도폭탄 96발을 투하했고 CP-원형 공산오차 평균 3.2m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죠. 베르나르트 장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던 중국제 장비 목록이 나타났어요. PHL-3 다연장 로켓, GAM-102LR 대전차 미사일, HQ-12 방공 시스템. 모두 최신형이었고 카탈로그상 스펙은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태국군은 677고지 점령 과정에서 GAM-102LR 미사일 47기를 노획했습니다.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광고되던 물건이었어요. 이집트 EDX 2025 방산전시회에서 막 공개된 최신형이었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발사도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장군은 대조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같은 시기 태국군이 운용한 한국제 장비 목록이었죠. K9 자주포, K 소총, 그리고 문제의 KGB 유도키트, 심지어 캄보디아군도 K711 트럭 기반 대공포를 쓰고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 지역이 한국 방산 쇼케이스장이 되어버린 셈이었어요. 고든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KGB의 실전 배치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였죠. 저는 자료를 확인했어요. 한국, 사우디, UAE, 폴란드, 그리고 태국. 사우디는 이미 2023년 예멘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죠. 다만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이번 태국 작전이 공개된 첫 실전 사례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군사 대표들은 흥미를 보였고 중국 측은 침묵했죠. 베르나르트 장군이 핵심을 짚었어요. 사거리, 정밀도, 비용. 미래 전쟁의 세 가지 기준이라는 거였죠. KGB는 100km 사거리의 CEP 3m급 정밀도를 500달러에 구현했습니다. 반면 중국제 HQ-12는 5천만 달러짜리 시스템이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군사 전략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죠. 장군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FA-50 경전투기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필리핀 모두 KGGB와의 연동 운용을 전제로 도입했죠. 저가 플랫폼에 저가 무장을 결합해 고효율을 낸다는 전략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에밀리 카터 기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제군사 전문지 기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이번 사례가 중국 방산 신뢰도에 타격을 줄 거라고 보느냐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지만 해석은 각자의 몫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무기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고든이 말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한다고. 보고서와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방콕 돈무안 공군기지는 생각보다 긴박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으로 F-16 전투기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었고 정비병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고든과 저는 태국 공군 작전사령부 브리핑룸으로 안내됐어요. 벽면 가득 전술 지도와 실시간 레이더 화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국 측 연락장교인 차이 대령이 우리를 맞았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F-16 조종사 출신이었어요. 대령은 곧바로 작전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새벽 5시 42분 첫 번째 편대가 출격했죠. 목표는 캄보디아 제8보병사단 본부와 인근 탄약고였어요. 전투기 6대가 투입됐고 각각 KGGB 장착 및 82 폭탄 2발씩을 탑재했습니다. 이륙 후 23분 만에 목표 상공 100km 지점에 도달했죠. 고도 7,000m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즉시 귀환했어요. 비행시간 총 47분이었습니다. 차이 대령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실시간 정찰 위성 영상이 나타났죠. 캄보디아 제8사단 본부 건물은 정확히 중앙이 관통당한 상태였습니다. 탄약고는 2차 폭발로 완전히 파괴됐어요. 대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2발 중 11발이 목표 반경 5m 이내에 착탄했다고. 한 발은 GPS 신호 손실로 빗나갔지만 91.6%의 명중률이었죠. 고든이 HQ-12 방공망에 대해 물었어요. 캄보디아군은 국경 지역에 3개 포대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상 150km를 커버하는 방어망이었죠. 차이 대령은 레이더 기록을 보여줬어요. 태국 전투기들이 100km 밖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 HQ-12 레이더는 작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도 키트가 달린 폭탄은 RCS가 너무 작았어요. 레이더가 탐지했을 때는 이미 목표 상공 2km 지점이었죠. 요격창은 8초였습니다. HQ-12 시스템이 반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수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투하 고도 7,000m, 투하 거리 102km, 낙하 시간 약 4분 20초. 폭탄은 GPS 유도로 활공하며 목표에 접근했죠. 말단 속도는 초속 340m 정도로 추정됐어요. 대령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월 10일 두 번째 작전 기록이었죠. 이번에는 제9보병사단 포병 진지가 목표였어요. 8대의 F-16이 출격했고 16발의 KGGB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명중률은 93.7%였죠. 캄보디아군은 이날 PHL-3 다연장 로켓으로 반격을 시도했어요. 사거리 150km의 중국제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군 진지는 이미 비어 있었죠. 태국군은 사전에 진지를 이동시켰고 캄보디아군은 빈 땅을 포격한 셈이었어요. 고든이 반문했습니다. 중국제 무기가 정말 그렇게 무력한가? 아니면 운용 문제인가? 차이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둘 다라고. 캄보디아군의 훈련 수준도 문제지만 장비 자체의 한계도 명확하다는 거였죠. HQ-12는 고속 항공기 요격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속으로 활공하는 소형 유도폭탄은 상정하지 않은 표적이었어요. 레이더 소프트웨어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대령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677고지 전투 보고서였어요. 태국 육군이 이 고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군 무기를 대량 노획했죠. GAM-102LR 대전차 미사일 47기, 휴대용 방공 미사일 23기, 각종 소화기 다수,
특히 GAM-100ELR은 올해 초 공개된 최신형이었습니다. 사거리 5km, 텐덤 탄두 장착, 상부 공격 가능. 카탈로그 스펙은 화려했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어요. 태국군의 K9 자주포 사전 포격으로 진지가 무력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KGGB 유도키트 1개 가격 $500, 맥 82 폭탄 본체 $2,000, 총 $2,500로 고가 군사시설을 정밀 파괴했죠. 반면 HQ-12 시스템 1개, 포대 가격은 $5,000,000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어요. 비용 대 효과 비율이 20만 1이었죠. 차이 대령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3월 11일 최종 작전 기록이었어요. F-16편대가 캄보디아 국경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는 장면이었죠. 이번에는 스탠드오프 거리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투하 지점이 목표로부터 117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폭탄은 정확히 레이더 안테나 기단부에 명중했죠. 2차 폭발 없이 깔끔하게 무력화됐습니다. 대령은 덧붙였어요. 이 레이더도 중국제였다고. 캄보디아군은 72시간 동안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못했습니다. 고든이 질문을 멈췄어요. 더 이상 물을 게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제 무기의 실전 성능은 입증됐고 중국제 무기의 한계는 드러났죠. 차이 대령이 우리를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실제 KGGB 장착 폭탄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경납고 안에는 맥 82 폭탄 수십 발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각각의 꼬리 부분에 KGGB 유도키트가 장착돼 있었죠.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였어요. GPS 수신기, 제어핀, 배터리팩.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바로 핵심이었죠. 경납고를 나서자 태국의 습한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고든은 여전히 KGGB 유도키트의 단순한 구조에 놀란 표정이었죠. 차이 대령은 우리를 작전 통제실로 데려갔어요. 실시간으로 국경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곳이었습니다. 통제실 중앙 스크린에는 국경선 일대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태국군 진지는 파란색, 캄보디아군 진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됐어요. 빨간색 마커들이 지난 3일간 절반 가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령 옆에 젊은 장교가 최신 정보를 보고했어요. 캄보디아군이 677고지에서 후퇴했고 제8사단은 재편성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PHL-3 다연장 로켓 2개 대대도 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상 방어 태세로 전환한 거였어요. 고든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총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냐고. 차이 대령은 집계표를 보여줬죠. 주요 지휘소 4개, 탄약고 7개, 레이더 기지 2개 파괴, 전차 9대, 장갑차 17대 격파. 인명피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정됐어요. 반면 태국군 손실은 경미했습니다. F-16 일대가 이륙 중 유압 문제로 회항했고 지상군은 경상자 12명뿐이었죠. 이건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 타격에 가까웠어요. 대령은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HQ-12 방공망 배치도였죠. 3개 포대가 삼각형 형태로 국경을 커버하고 있었어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방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단 한 대의 태국 전투기도 격추하지 못했죠. 문제는 탐지와 교전 시간이었어요. KGGB 장착 폭탄은 투하 직후부터 활공 궤적으로 들어갑니다. 엔진이 없으니 열 추적도 불가능했죠. RCS는 0.01 이하로 일반 레이더로는 3대와 구분이 안 됐어요. 캄보디아군 레이더가 폭탄을 포착한 건 목표 303km 지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착탄까지 12초. HQ-12 시스템이 표적 식별, 발사 준비, 요격 미사일 발사를 완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고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방공망이 있으나 만화한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차이 대령도 동의했죠. 고속 항공기 상대로는 HQ-12가 유효할 수 있지만 저속 활공 무기는 다른 문제라고. 중국은 이런 위협을 제대로 상정하지 않은 듯 했어요. 대령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노획된 GAM-100ELR 대전차 미사일 사진이었죠. 47기 중 상태가 양호한 건 41기였어요. 태국군 기술진이 이미 분석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미사일은 깔끔한 외관을 자랑했죠. 케이스에 폴리 디펜스 로고가 선명했어요. 이집트 EDX 2025에서 처음 공개된 그야말로 신형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태국군 K9 자주포의 사전 포격이 너무 정확했던 거죠. 캄보디아군은 대전차 미사일을 꺼낼 겨를도 없이 진지를 벌여야 했어요. 저는 작전 타임라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월 9일 새벽 공습과 동시에 K9 자주포 포격이 시작됐죠. 사거리 40km에서 155mm 포탄이 캄보디아군 전방 진지를 덮쳤어요. GPS 유도 탄약인 K307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밀도는 CEP 10m 수준이었죠. 캄보디아군 진지는 30분 만에 무력화됐어요. 이어서 태국 육군이 진격했고 677고지는 2시간 만에 함락됐습니다. 중국제 최신 무기들은 창고에 그대로 남겨진 채였죠. 차이 대령이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어요. 캄보디아군도 한국제 무기를 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K711 트럭 기반 대공포가 국경에 배치돼 있었죠. K 소총도 보병 주력 화기였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한국 무기를 쓰는데 태국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거죠. 차이가 있다면 통합 운용 능력이었어요. 태국군은 FA-50 경전투기, K9 자주포, KGGB 유도키트를 하나의 작전 체계로 운용했습니다. 공중 타격, 포병 지원, 지상 기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됐죠. 반면 캄보디아군은 개별 무기를 따로따로 쓰고 있었어요. 중국제와 한국제 장비가 뒤섞여 있었지만 통합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고든이 중얼거렸어요. 무기 성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운용 철학과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KGGB 자체는 단순한 유도키트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걸 기존 재고 폭탄에 달아서 저가 전투기로 운반하고 정밀 타격을 구현하는 전체 시스템이 핵심이었어요. 중국은 고가 첨단 무기를 팔았지만 시스템은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가 효율 무기와 함께 운용 개념까지 제공했죠. 차이 대령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대령은 우리를 국경전선 관측소로 데려가겠다고 했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다는 거였어요. 고든과 저는 동의했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군용 차량에 올랐어요. 방콕에서 동쪽으로 320km 떨어진 국경지대로 향했죠. 차 안에서 고든이 물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군이 HQ-12를 제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스템 자체의 한계라고. HQ-12는 고속 표적용으로 설계됐고 저속 소형 표적은 애초에 상정 밖이었다고 봤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위협 체계였으니까요. 차량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정글 지대가 펼쳐졌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전방에 초소가 보였죠. 태국군 전방 관측소였어요. 관측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 형태였고 위장망이 덮여 있었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가 빼곡했고 장교 3명과 병사 7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관측소장인 프라윗 소령이 우리를 맞았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국경경비 12년차 베테랑이었어요. 소령은 망원경이 설치된 관측창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죠. 초록빛 정글과 구릉지대, 멀리 보이는 산맥. 하지만 쌍안경을 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km 전방에 캄보디아군 진지가 보였습니다. 참호와 토치카가 어설프게 구축돼 있었죠. 프라윗 소령이 설명했어요. 저 진지는 3월 11일까지만 해도 연대급 병력이 주둔하던 곳이었다고. 지금은 한 개 중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후방으로 철수했죠. 소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지점을 가리켰어요. 파괴된 벙커 잔해가 보였습니다. KGGB 폭탄이 직격한 자리였죠. 벙커 중앙이 정확히 뚫려 있었고 주변으로 파편 흔적이 퍼져 있었어요. 고든이 거리를 물었습니다. 소령은 정확히 1847m라고 답했죠. 쌍안경 배율을 높이자 더 많은 것이 보였어요. 버려진 차량들, 포탄 구덩이, 불탄 장비. 72시간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소령은 모니터 앞으로 갔어요. 드론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태국군은 국경 일대에 정찰 드론을 24시간 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캄보디아군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지를 보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작이 느렸고 조직적이지 않았습니다. 소령이 지적했어요. 저들은 이미 사기가 꺾였다고.
지휘부가 날아가고 보급로가 끊기고 방공망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였죠. 프라윗 소령은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3월 10일 오전 촬영된 드론 영상이었어요. 캄보디아군 PHL-3 다연장 로켓이 발사 준비를 하는 장면이었죠. 6대의 발사 차량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국제 300mm 로켓이었어요. 사거리 150km, 집속탄 장착 가능. 카탈로그상으로는 위협적인 무기였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발사 준비가 완료되고 첫 번째 차량이 로켓을 발사했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로켓이 날아갔죠. 그런데 2초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KGB 폭탄이었죠. 태국 F-16이 이미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폭탄은 정확히 두 번째 발사 차량을 맞췄어요.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났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장전된 로켓들이 연달아 터졌죠. 6대 중 4대가 완파됐고 나머지 2대는 급히 도주했어요. 전체 과정이 38초였습니다. 고든이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정찰과 즉각 타격이 결합된 체계였죠. 드론이 표적을 포착하고 공중 대기 중인 전투기가 즉시 투하하고 유도키트가 정밀 타격을 완성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프라윗 소령이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그 후로 PHL-3을 전방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사 준비하는 순간 타격당할 게 뻔하니까요. 150km 사거리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는 투였죠. 소령은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열상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야간에도 국경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였죠. 화면에는 캄보디아 측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후방으로 이동 중인 것 같았습니다. 소령이 설명했어요. 매일 밤 저런 식으로 장비와 병력을 빼내고 있다고. 사실상 전선 축소였죠. 태국군은 굳이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위협 제거였으니까요. 고든이 질문했어요. 캄보디아군이 중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요청했지만 중국은 답이 없다는 거였죠. 무기 판매는 하지만 작전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인 듯했어요. 반면 태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LIG넥스원 기술진이 방콕에 상주하며 KGB 운용을 지원했죠. 국방과학연구소 자문관도 와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라 운용 노하우까지 전수하는 구조였습니다. 프라윗 소령이 차를 권했어요. 우리는 간이 테이블에 앉았죠. 소령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이 국경에 처음 왔을 때는 양측 모두 재래식 무기뿐이었다고. T-55 전차, 견인포, 기관총. 그땐 병력 수가 전력을 좌우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제 K9 자주포 일문이 캄보디아 포병 1개 대대를 무력화했습니다. KGB 폭탄 12발이 사단 지휘부를 마비시켰죠. 숫자보다 정밀도가 중요해진 겁니다. 소령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너머 캄보디아군도 K 소총을 쓰고 K711 트럭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그뿐이라는 거였죠. 체계적 운용 능력이 없으니 개별 무기 성능을 못 살린다는 겁니다. 고든이 끼어들었어요. 결국 훈련과 교리의 문제 아니냐고.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했죠. 무기 체계 자체가 통합을 전제로 설계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KGB는 처음부터 기존 폭탄, 기존 전투기와의 호환을 염두에 뒀습니다. 별도 개조 없이 장착 가능했죠. 반면 중국제 GAM-102LR은 전용 발사대가 필요했어요. 운용 복잡도가 높았고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전쟁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게 실감났죠. 과거엔 화력과 기동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밀도와 반응 속도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무기 체계가 있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프라윗 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온 듯했죠. 소령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우리를 돌아봤어요. 오늘 밤 작전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이 후방에서 증원 부대를 전진시키고 있다고 했죠. 야간 이동으로 태국 측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이미 열상 드론이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소령은 모니터를 켰죠. 실시간 드론 영상이 띄워졌어요.
국경에서 15km 떨어진 캄보디아 측 도로에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트럭 23대, 장갑차 7대, 자주포로 보이는 차량 4대, 최소 1개 대대 규모였죠. 전방 진지 보강이 목적인 듯 했어요. 고든이 물었습니다. 태국군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소령은 간단히 답했죠. 밤 10시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관측소에 남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태국군 야전식과 생수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캄보디아군 차량 행렬이 국경 10km 지점까지 접근했죠. 속도를 늦추고 경계 태세를 갖췄어요. 야간 이동치곤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드론의 열상 카메라는 모든 걸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9시 30분, 돈무암 기지에서 F-16 이대가 이륙했습니다. 관측소 통신망에도 교신 내용이 들렸어요. 콜사인 이글 1, 이글 2점. 각각 KGGB 장착 폭탄 4발씩 탑재했죠. 목표는 캄보디아군 차량 행렬의 선두와 흠이었습니다. 도로를 봉쇄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전술이었어요. 프라윗 소령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시 2분, F-16 편대가 목표 상공 110km 지점 도달. 10시 4분, 폭탄 투하. 고도 8,200m에서 8발의 폭탄이 분리됐죠. 드론 영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보디아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들은 여전히 천천히 이동 중이었죠. 경계병들도 특별한 반응이 없었어요. 4분 18초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선두 차량 앞 도로가 폭발했죠. KGGB 폭탄 2발이 거의 동시에 착탄한 겁니다. 도로에 크레이터가 생겼고 선두 트럭은 급정거했어요. 3초 후 후미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2발이 정확히 도로를 타격했죠. 차량 행렬은 앞뒤가 막힌 상태가 됐어요. 패닉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병사들이 차량에서 뛰어내렸고 장갑차들이 우왕좌왕했죠. 지휘 체계가 무너진 게 눈에 보였어요. 10시 6분, 두 번째 파상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F-16 추가 편대 2대가 접근했죠. 이번엔 차량 자체가 목표였어요. 4발의 폭탄이 투하됐고 4분 후 착탄했습니다. 장갑차 2대와 자주포 1대가 직격당했죠. 폭발음이 관측소까지 희미하게 들렸어요. 15km 떨어진 거리였는데도 말이죠. 드론 영상은 혼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방공 자산이 없었고 공습 경보도 없었죠.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피하려고 흩어지기만 했습니다. 고든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라고.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일방적이었죠. 캄보디아군은 싸워볼 기회조차 없었어요. 프라윗 소령은 담담했습니다. 전쟁이 원래 그렇다고. 우위를 점한 쪽이 압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였죠. 10시 23분, 세 번째 타격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K9 자주포가 가세했습니다. 국경 태국 측 진지에서 포격이 시작됐죠. GPS 유도탄 K307이 사용됐어요. 사거리 40km, CEP 10m 정밀도. 포탄들이 차량 행렬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도는 놀라웠죠. 도로에서 50m 이내에 집중됐어요. 캄보디아군 병사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였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정글로 도주하기 시작했죠.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휘 통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10시 47분, 작전이 종료됐어요. 총 투입 전력은 F-16 4대, KGGB 폭탄 16발, K9 자주포 3문. 캄보디아군 피해는 차량 19대 파괴, 4대 유기. 인명 피해는 확인 불가였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죠. 태국군 손실은 제로였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맞지 않았어요. 고든이 탄식했습니다. 비대칭 전쟁의 극단이라고. 저는 노트에 수치를 기록했죠. KGGB 폭탄 16발, 총 비용 4만 달러. K307 포탄약 80발, 총 비용 24만 달러. 합계 28만 달러로 한 개 대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이 잃은 장비 가치는 최소 500만 달러였죠. 효율성이 17배 이상 차이 났어요. 프라윗 소령이 드론을 회수 명령했습니다. 야간 작전은 끝났고 내일 아침 피해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했죠. 소령은 우리에게 간이 침대를 제공했어요. 관측소 뒤편 작은 방이었습니다. 고든과 저는 나란히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금 목격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든이 어둠 속에서 말했어요. 중국제 무기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앞으로 몇 년간 동남아 방산시장에서 영향이 클 거라고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어요. 무기 체계의 실전 검증장이었죠. 한국 무기는 합격점을 받았고 중국 무기는 낙제했습니다. 그것도 명확한 데이터와 함께. 새벽 4시쯤 됐을 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우리는 일어나 관측소 본실로 갔죠. 모니터에는 새로운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어젯밤 공격받은 지점에서 철수하는 장면이었어요. 살아남은 병력과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고 있었죠. 프라윗 소령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캄보디아군은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이 대령이 공군 본부 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죠. 72시간 전쟁의 완전한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회의실에는 태국군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LI 진액수원 기술진 3명도 앉아 있었죠. 그들은 KGGB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왔어요. 차이 대령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작전 통계가 나타났죠. 총 출격 횟수 52회, KGGB 폭탄 투하 104발, 명중률 92.3%, CEP 평균 3.4m, 캄보디아군 주요 시설 파괴 27개소, 차량 격파 63대, 태국군 손실은 항공기 0대, 지상 장비 경미한 손상 2건뿐이었어요. 대령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비용 분석이었죠. KGGB 작전 총 비용 26만 달러, 캄보디아군 피해 규모 약 1200만 달러, 투자 대비 효과가 46배였어요. 만약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면 5천만 달러 이상 들었을 겁니다. 차이 대령이 강조했죠. 저비용 고율이 미래 전쟁의 핵심이라고. KGGB가 바로 그 답을 보여줬다는 거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태국군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뒀죠. 국제사회에도 군사력을 과시했고요. LI 진액수원 팀장이 추가 설명을 요청받았어요. 40대 중반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KGGB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핵심은 단순함이었어요. GPS 수신기, 제어핀, 배터리팩, 간단한 알고리즘. 기존 무유도 폭탄에 장착만 하면 됐습니다. 별도 항공기 개조도 필요 없었죠. F-16뿐 아니라 FA-50, F-15 심지어 구형 F-5에도 사용 가능했어요. 범용성이 뛰어났습니다. 팀장은 추가 개량 계획도 밝혔죠. 차기 버전은 사거리를 150km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레이저 유도 기능도 추가될 거라고 했어요. 가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고든이 질문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어떠냐고. 팀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번 태국 작전이 최고의 광고가 된 셈이었어요. 차이 대령이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중국제 무기 분석 결과였죠. HQ-12 방공 시스템부터 살펴봤어요. 시스템 자체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레이더도 켜져 있었고 미사일도 발사 가능 상태였죠. 문제는 운용 개념이었어요. HQ-12는 마하 2 이상 고속 표적을 상정했습니다. 전투기, 순항미사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KGGB 폭탄은 시속 400km 정도로 활공했어요. 레이더 알고리즘이 이걸 위협으로 분류하지 못한 겁니다. 새해 때나 기상현상으로 오인했죠. 인식했을 때는 이미 착탄 10초 전이었어요. 차이 대령은 GAM-102LR 대전차 미사일 분석도 공개했습니다. 노획한 47기 중 41기를 분해 조사했죠. 하드웨어는 인상적이었어요. 텐덤 탄두, 적외선 유도, 상부 공격 기능. 카탈로그 스펙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운용성은 형편없었죠. 발사 준비 시간이 평균 4분 30초 걸렸어요. 긴급 상황에서 쓰기엔 너무 느렸습니다. 게다가 전용 발사대가 필요했죠. 휴대성이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제 무기들은 달랐습니다. K9 자주포는 진지 점령 후 90초 만에 사격 가능했죠. K 소총은 별도 훈련 없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운용 편의성에서 압도적 차이가 났습니다. 고든이 메모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죠. 중국은 첨단 기술에 집중했고 한국은 실용성에 집중했다고. 결과는 명확하다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태국 국방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 관료였죠. 차관은 이번 작전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단순한 국경 분쟁 해결이 아니라 지역 내 군사 균형 재편이라고. 태국은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보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비용으로 말이죠. 차관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선언했어요. FA-50 추가 도입, K9 자주포 증강, KGGB 대량 구매, 총 1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죠. LI 진엑스원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곧 수출로 이어진 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고든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방부에 제출할 분석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고가 첨단 무기보다 저가 정밀 무기가 효율적이다. 시스템 통합과 운용 편의성이 개별 성능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밤 10시쯤 고든이 커피를 권했어요.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내려갔죠. 창밖으로 방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든이 말했어요. 이번 사례가 NATO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유럽 국가들도 방산 전략을 재검토할 거라고 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봤어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예산은 제한적인 나라들이죠. 폴란드가 이미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이유였습니다. 고든은 중국 반응을 궁금해했어요. 이번 실패를 어떻게 수습할지 말이죠. 저는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운용 미숙을 탓할 거라고. 캄보디아군 훈련 부족, 전술 오류 같은 걸 강조할 거라고 봤죠. 하지만 시장은 속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고든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이 우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격차보다 철학 차이가 중요하다고. 한국은 실용주의를 추구했고 중국은 과시용 첨단화를 추구했다고 봤죠. 이 차이가 쉽게 좁혀지진 않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브리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장 조사가 끝났죠. 기내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쟁의 미래를 목격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브리셀 NATO 본부는 또 다른 긴급 회의로 분주했습니다. 이번엔 참석 규모가 달랐죠. 28개 회원국 대표, 파트너 국가 옵저버, 방산 기업 관계자까지 포함됐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분석 결과가 공식 안건이었습니다. 고든과 저는 주 발표자였죠. 회의실은 평소보다 긴장감이 높았어요. 특히 중국 옵저버석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작전 개요였죠.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F-16 출격 52회, KGGB 투하 104발, 명중률 92.3%. 숫자는 단순했지만 의미는 무거웠죠. 다음은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태국군 작전 비용 26만 달러, 대캄보디아군 피해 1200만 달러. 효율 비율 461점. 화면 뒤편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폴란드 대표가 뭔가를 급히 메모하고 있었죠. 고든이 이어받아 기술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KGGB의 핵심은 단순성이라고 강조했어요. 500달러 유도 키트가 2000달러 폭탄을 정밀유도 무기로 바꿨죠. 별도 플랫폼 개조 없이 기존 재고 활용 가능.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반면 중국제 HQ-12는 5천만 달러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단 한 발도 요격 못했죠. 설계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HQ-12는 고속 항공기 요격에 최적화됐어요. 하지만 저속 활공 소형 표적은 상정 밖이었죠. 알고리즘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고든은 GAM-102LR 분석도 덧붙였어요.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47기가 노획됐지만 단 한 발도 발사 안 됐다고. 운용 복잡도가 너무 높았고 발사 준비 시간이 길었다는 거였죠. 화면에는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제 vs 중국제 무기 체계 대조, 사거리, 정밀도, 비용, 운용성 4가지 항목이었어요. 한국제는 4항목 모두에서 실전 우위를 보였죠. 특히 비용 대비 효과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베르나르트 장군이 질문했어요. 이번 사례가 예외적 상황이 아니냐고. 캄보디아군의 미숙함이 주요 원인 아니냐는 거였죠.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운용 미숙도 있지만 시스템 한계가 더 근본적이라고. HQ-12는 어떤 숙련된 운용자라도 KGB 폭탄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죠. 탐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으니까요. 고든이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사우디의 예멘 작전 추정 사례였어요. 2023년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서 KGB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확인은 없지만 작전 패턴이 태국 사례와 유사했죠. 만약 사실이라면 KGB의 실전 검증은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유럽 환경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KGB는 환경보다 운용 개념이 중요하다고. 실시간 정찰 자산과 연동되면 어디서든 효과적이라고 봤어요. 폴란드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과 함께 KGB를 도입했다고 밝혔죠.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저가로 대량 확보 가능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대표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옵저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반박은 없었죠. 베르나르트 장군이 회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핵심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래 전쟁은 정밀도와 비용 효율이 핵심이다. 둘째, 시스템 통합 능력이 개별 무기 성능보다 중요하다. 셋째, 한국 무기 체계가 이 방향에서 선두주자다. 장군은 각국의 자체 분석을 권고했어요. 태국 사례를 참고해 방산 전략을 재검토하라는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 카터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중국 방산의 신뢰도가 무너진 거냐고.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전체를 판단하긴 이르다고. 하지만 시장 반응은 빠를 거라고 덧붙였죠. 실전 데이터는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하니까요. 에밀리는 추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는 거냐고. 저는 이미 부상했다고 답했습니다. 폴란드, 태국, 호주, 중동 국가들 모두 한국 무기를 선택했죠. 이번 태국 사례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증명이었어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은 동맹국의 성공을 환영할 겁니다. 특히 중국 무기 체계의 약점이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국 방산 산업도 고민할 거라고 봤죠. 고가 첨단 무기에만 집중하던 전략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고든이 말했어요. 우리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적어도 10년은 인용될 거라고 했죠.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쟁 분석이 아니었어요. 전쟁 패러다임 전환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호텔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죠. 국방부 제출용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저비용 정밀 타격 시대의 도래 태국 캄보디아 분쟁 사례 분석. 결론은 더 간단했습니다. 사거리, 정밀도, 비용. 이 세 가지가 미래 전쟁을 지배한다. 한국은 이미 답을 찾았다. 창밖으로 브리셀 저녁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지난 2주를 떠올렸습니다. NATO 회의실에서 시작해 방콕 공군기지, 국경 관측소를 거쳐 다시 브리셀로. 그 과정에서 목격한 건 명확했죠. 전쟁의 공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고든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워싱턴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보고서를 검토한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브리핑을 듣고 싶다고 했죠. 다음 주 화요일 워싱턴 DC로 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고든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했죠. 동맹국 한국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중국 무기 체계의 약점 분석은 더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다음 주 워싱턴 브리핑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죠. 미국 국방부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까? 아니면 자체 개발에 나설까? 중국 무기 체계 약점을 어떻게 활용할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결론을 내렸어요. 어차피 답은 데이터 안에 있다고. 태국 작전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워싱턴 브리핑용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미국 국방부가 원할 만한 심화 분석이었어요. 일주일 후면 또 다른 회의실에서 또 다른 청중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같을 거예요. 전쟁의 룰이 바뀌었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 차관보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싶다고. 브뤼셀 회의 직후 그가 보낸 요청이었죠.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어요. 합참 전략기획국장이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첫 질문을 던졌죠.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과대평가한 건 아니냐고. 저는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92.3% 명중률, CEP 3.4m, 비용 효율 46대 1점. 모두 태국군이 공개한 공식 수치였어요.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강조했죠.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무력했느냐고. 고든이 답했어요. 무력하다기보다는 위협 환경을 잘못 상정했다고. HQ-12는 고속 표적용이었고 GAM-102LR은 운용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죠. 설계 철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차관보가 핵심을 짚었어요. 미국 무기 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고.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고가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저가 정밀 무기의 대량 확보도 필요하다고. F-35 한 대 가격이면 KGB 20만 개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죠. 물론 역할이 다르지만 전술적 유연성은 후자가 더 높다고 봤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민감한 주제였죠. 미국 방사는 오랫동안 첨단 고가 노선을 걸어왔으니까요. 합참 국장이 물었어요. NATO 회원국들 반응은 어떠냐고. 고든이 답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고. 폴란드는 이미 도입했고 발트 3국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예산 제약이 큰 나라들에게 한국 무기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차관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기술 공유나 공동 개발 같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예상 못했거든요. 국장이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이 이번 실패를 어떻게 만회할 거라고 보느냐고. 저는 예측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알고리즘 개선으로 갈 거라고. 하지만 근본적 설계 철학은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봤죠. 고속 표적 중심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요. 고든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운용 미숙을 강조할 거라고. 캄보디아군 훈련 부족을 탓하면서 시스템 자체 문제는 회피하려 들 거라고 했어요.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고. 하지만 시장은 속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실전 데이터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세부 데이터, 작전 타임라인, 기술 평가가 오갔죠. 차관보가 마지막 요청을 했어요. 추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미군 무기 체계에 적용 가능한 저비용 정밀 타격 방안을 연구하라는 거였습니다. 3개월 기한이었죠. 우리는 수락했어요.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논의 내용은 기밀로 분류된다고 했죠. NATO 브리핑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한다고 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차관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분석이었다고. 앞으로 몇 년간 미국 방산 정책에 영향을 줄 거라고 했죠. 복도에서 고든이 말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게임 체인저로 올라섰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던 나라였죠. 지금은 NATO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 시간을 가졌어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들렀죠. 2차 대전부터 현대까지 전투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F-86, F-4, F-15, F-22점. 미국 공군력의 역사였죠. 하지만 미래는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고가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전쟁을 좌우하지 않을 겁니다. 저가 무기의 네트워크화된 대량 운용이 핵심이 될 거라고 봤죠. 한국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에밀리 카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를 보냈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링크를 열었어요. 국제군 사전문지 표지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정밀도 혁명,
한국이 바꾸는 전쟁의 공식이었죠. 태국 사례가 전면에 다뤄졌고 우리 분석도 인용됐어요. 기사는 냉정했습니다. 중국 무기의 실패를 정면으로 지적했죠. HQ-12의 무용지물 사례, GAM-102LR의 노획 상황, 모두 데이터와 함께 제시됐어요. 반면 한국 무기는 실전 검증된 효율성으로 평가됐습니다. KGGB, K9 FA-50 모두 긍정적으로 분석됐죠. 기사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어요. 미래 전쟁은 누가 더 비싼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싸우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그 시작을 보여줬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에밀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고 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재편될 거라고. 저비용 고효율이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 봤어요. 저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죠. 브뤼셀에서 시작해 방콕 국경지대, 다시 브뤼셀, 그리고 워싱턴. 그 과정에서 명확해진 게 있었어요. 전쟁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것. 고가 첨단 무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 저가 정밀 무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그 선두에 서 있다는 것. 15년간 무기체계 분석관으로 일하며 많은 걸 봤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시리아 내전. 첨단 무기가 압도하는 전쟁들이었죠. 하지만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달랐어요. $500짜리 유도키트가 $5,000만 방공망을 무력화했습니다. $2,500 폭탄이 전략 거점을 정밀 파괴했죠. 이게 미래였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 결론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쟁의 새로운 공식, 빠른 대응, 정밀 타격, 저비용 구현.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 향후 20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한 달간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KGGB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차세대 유도 무기를 개발 중이었고 FA-50개량형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죠. 중국은 이번 실패를 만회하려 할 겁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 개량된 미사일, 업그레이드된 알고리즘. 하지만 근본적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을 거라고 봤어요. 실용성보다 과실을 추구하는 한 실전에서 또 실패할 테니까요. 고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추가 연락이 왔다고. KGGB 운용 교육 지원을 요청한다는 거였죠. 한국 기술진과 합동훈련을 하고 싶다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쟁의 공식이 바뀌었고 한국이 그 해답을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500짜리 유도키트가 증명한 미래였습니다. 15년 분석관 경력 중 가장 명확한 결론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